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투의 이창훈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에는 좀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시청자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2년도 새롭게 증시에 들어올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원 자산운용의 최일구 부사장님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슈톡의 박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지난 8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업황부진을 점쳤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내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망이 상당히 또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호황을 보이면서 역대 처음으로 전체 매출 300조 원 시대를 여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그간 실적에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을 내놓으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외국인이 11거래일째, 기관이 5거래일째 지금 삼성전자를 담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4개월 만에 8만전자라는 이름을 최근에 다시 한번 획득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기대감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긴장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10,000명이 넘는 군사를 전격적으로 철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병력이 여전히 약 1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완벽하게 침공 우려가 불식되진 않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우려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고 있는 주요 가스관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서 지정학적인 압박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푸틴 대통령은 물러설 곳이 없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 상황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오늘장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이 장중에 시장을 움직였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식약처에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된 점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화이자보다 앞서서 이 긴급 사용을 승인했던 머크의 몰루피라빌의 승인 결정은 미뤄졌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으로 투자 심리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서울제약은 19%, 제일약품은 12%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마지막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찬바람이 불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두울 거다 이런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내놨었는데요. 실제 최근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합뉴스도 있고 FN 가이드에서 예측한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은 75조 2,87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5조 1,100억 원 가량으로 지금 전망이 각각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6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4분기 추정치만 놓고 보면은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가 워낙 역대 최대급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소폭 줄어든 거지만 그래도 워낙 우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잘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전망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은 한 280조 원 정도가 되게 되고 영업이익은 52조 원이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은 사실 이제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7년에서 18년 정도 수준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디램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좀 이렇게 업황부진을 점쳤는데 사실 뭐 하락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이제 모건 스탠리의 예상만큼 그래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IT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보면 내년도 전망도 좀 밝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일부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매출 300조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도 사실 뭐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이러면서 되게 장사를 잘했다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잘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이제 300조 원 매출을 돌파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내년에 파운드리 외형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좀 이러면서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30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6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신금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삼성전자의 내년 매출이 302조 원, 영업이익은 57조 원으로 이제 미래에셋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는 한 8.9%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산업은행이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망 불안 뭐 이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제 워낙 이제 코로나19를 좀 전 세계가 극복을 하면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수출도 국내 수출도 한 10% 정도 좀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면서 네. 근데 바닥 시점에서는 이제 1단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잠깐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네, 삼성전자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오늘은 조금 약간 이렇게 주춤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된 뭐 이런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뭐 실제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도 개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분기 배당도 늘려가겠다고 했고 앞으로 또 이제 이재용 그 이제 부회장의 이런 해외 순방이나 이러면서 이제 M&A 관련된 이런 소식들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 실적과 관련해서 더해져서 굉장히 주가적으로 모멘텀이 있지 않나 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가 2022년도에는 올라서 시청자들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 정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최근에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긴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한번 침공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뭐 약간 긴장 완화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 병력 중에 일부,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를 철수했다 이러면서 이런 현지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침공 위협이 있었던 건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 그 러시아 간의 이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어서 약간 대화 제스처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아무래도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이제 러시아 군사력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1만 명 정도를 지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화에 좀 물 것 같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10만 명 넘게 지금 병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대화의 가능성 정도로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그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에는 다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 분리 독립하면서 그 후에는 이제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토하고 가까워지니까 네.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미국이나 유럽 전체의 힘과 러시아의 힘이 부딪히는 그 접경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전에도 뭐 푸틴은 항상 그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항상 원래 우리 거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나토 쪽으로 붙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또 재차 재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공격적인 행동이 바로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이겠죠. 사실 그래서 나토를 이제 가입을 승인을 하면은 그쪽에 이제 군사력이 이제 증강되기 때문에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된다. 좀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승인을 못 낸 것은 아무래도 이 러시아를 되게 의식을 해서 지금 승인을 못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할 듯 말 듯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러시아 쪽에서는 좀 마뜩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러시아가 이제 지난주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그 파이프를 하나 잠궜어요. 그래서 하나 경고를 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을 좀 압박한 카드로 러시아가 좀 이렇게 내보낸 건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LNG 가격이 한 40% 가격 올랐다고 하고 그 이제 요소수 수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 요소를 만드는 것도 이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갈등 때문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연가스를 따로 공급받기 위해서 러시아와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분리 독립하면서 러시아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크림반도를 공격했잖아요. 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또 네. 관건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토나 이런 데서 군사적인 개입할지 여부가 제일 관건인데 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경제, 금융시장 미칠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방 국가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크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일차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기도 하고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사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릴 텐데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의 타격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사실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거의 모든 그런 재료 그 원자재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신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지난 2014년에 사실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병합하면서 그때 러시아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루블화 자산을 다 매도를 하면서 이 루블 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60% 넘게 치솟으면서 거의 이제 러시아와 이제 기업들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러시아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나토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개입을 하려고 아마 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이랑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과도 싸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전쟁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뭘 주고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바이든도 물러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식약처가 오늘 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파이자 치료제죠. 네.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식약처가 오늘 미국 화이자가 만든 팍스로비드라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좀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팍스로비드의 그 원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하려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그 억제시켜서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하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2세 이상이거나 체중 40kg 이상일 경우에만 먹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저질환으로 좀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나왔던 건 머크 치료제인데 이번에 네. 머크 치료제는 승인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뭐죠? 사실 이래서 머크 투자하시는 그 서학개미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이제 그 식약처장이 이제 오늘 말하기를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좀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머크 치료제를 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그 성구매 계약도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머크가 만든 약이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인데요. 사실 사망 예방 효과가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50%여서 사실 그때도 사실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득이 더 많으니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FDA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30%로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먹어도 되는 약이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 우려가 없다고 하면은 이 30%여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원리가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주입을 해서 이 복제를 못하는 건데 이 오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FDA도 화이자를 먼저 승인을 하고 머크를 그 다음에 승인을 했는데 조건이 이제 18세 이하는 먹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뼈와 연골 성장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가임기 여성은 이제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복용 후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해야 된다. 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부작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도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화이자를 승인을 하고 머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성구매 계약은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구매 계약 조건이 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식약처가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은 뭐 국가가 이제 정부가 선구매 계약한 것 당연히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돈을 날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먹는 뭐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텐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팍스로비드가 승인되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공포 완화에 대한 안도 랠리 가능성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이제 사실 뭐 대주주 요금 회피 물량이 나와서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줄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제 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 수치를 확인하고 이제 나중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이 화이자 약이 좀 도입이 돼야지 그때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 마지막인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올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또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에셋원 자산운용의 최일구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진짜 공모주 시장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큰 시장에 섰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올해 공모주 시장이 그 공모 규모가 역대급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공모주 시장이 좀 규모가 컸던 해가 2010년도에 그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그때 공모 규모가 한 9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삼성생명의 공모 사이즈가 4조 9천억 정도로 역대급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가장 큰 규모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기업, 70개 기업이 상장하면서 한 4조 5천억 정도로 꽤 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89개 종목 상장하면서 지금 20조 원을 기록했으니까 공모주 시장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 규모가 20조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된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뭐 한 2년 연속 보면은 이제 공모주 시장에 이제 뭐 소위 얘기 대여급, 그죠? 대여급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여급 종목들이 IPO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 기업들의 성과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대여급 종목들이 올해 특히 많이 상장을 했고, 그 예를 들면은 코스피에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매년 상장을 하는데 올해는 14개가 상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규모도 컸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 공모 규모를 기록한 회사들이 한 6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략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공모주 시장에서는 SK그룹이라든가 카카오그룹이라든가 그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달에 상장을 했고 SK아이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였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그 네 개가 이제 SK 계열하고 카카오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인데 그렇죠. 네. 이제 사실 그 회사가 4조 3천억을 공모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의 공모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공모를 한 딜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6개가 올해 상장한 것이 좀 1조 이상 큰 딜이었고 그 종목들이 다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종목들이었는데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그 빅딜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런 빅딜들이 그 상장하면서 좀 중요한 딜들은 그 성장 산업에 좀 속한 종목들이면 좀 좋고 또 성장 산업에 있으면서도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경쟁력,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1등 기업들일 경우에는 그 시장에도 좀 공모 시장에도 역할을 하고 전체 시장에도 좋은 역할을 이제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성격의 딜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딜들을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상장했던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 그런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뭐 하이브 이런 종목 다 포함해서 그 상장했을 당시에 그 시총 대비해서 최근 일자의 어떤 시총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뭐 한 2배 정도 올라 있거나 뭐 50% 올라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간 마이너스로 가 있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그런 어떤 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어떤 1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게 상장을 해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성과가 좋더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 하반기부터 뭐 올해까지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내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대형 기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엔터도 있는 것 같고. 내년도 공모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부터 그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그 전보다는 좀 사이즈도 커지고 네. 굉장히 좀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한테 좀 수익 기회도 좀 많이 부여하고 뭐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그 투자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산업 구조에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어떤 화두가 그동안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좀 그걸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언택트라고 하는 것들, 뭐 모바일, 네.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다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산업의 섹터에 있는 좀 어려웠던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잘하는 기업들은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그런 어떤 유니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IPO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업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IPO 시장은 역대급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괜찮았고 4조 5천억 정도 규모였지만 다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20조 정도의 규모였고 물론 그 시장에 좀 이렇게 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이라는 거는 또 유통시장의 새로운 어떤 종목들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올해 정도의 수준의 네.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이제 가장 시장에서 크게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고 네. 기타 등등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에 그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예, 이제 뭐 코스피에 할 수도 있고 코스닥에도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이제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나서 보통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상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정으로 치면은.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업체들이 벌써 올라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일정으로 하면은 지금 그 기관 수요 예측 일정이 내년 1월 11일하고 12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틀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월 27일 날이 그 구정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1월 27일 날 상장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금 그 상장 예정일이 2월 25일이니까 그것도 이제 곧 상장을 네.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또 성일 하이텍이라고 이제 그 2차 전지 펫 배터리를 네. 재활용하는 네.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도 이제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원스토어라고 네. 예, 그 SK 스퀘어의 네. 자회사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일정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그 잡혀 있는 것들이 이제 벌써 1분기에 그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내년에도 공모주 시장에는 큰 것들이 많네요, 대학급들이. 네네. 올해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공모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시장의 지금 기대감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2차 전지라는 게 그 뭐 전기차가 앞으로 2030년 뭐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해서 전기차가 좀 많이 다녀야 되는 네. 게 부득이한 현실이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과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그 배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좀 부족한 쇼티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성장성이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의무는 지금 없는 것 같고, 향후 5년 정도 뭐 네. 그 전후로 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2차 전지 회사가 상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 세계 공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CATL이 뭐 1위고 이 회사가 이제 22.6% 정도 되거든요. 2위 회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래도 인정을 받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대략 지금 공모가 상단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그 큰 딜들은 대부분 뭐 상단에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상단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공모 규모가 대략 한 12조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전체가 20조였는데 이 종목 하나가 12조 7,500억이니까 대략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 하나가 갖는 그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공모 규모가 크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수익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략 그 상장 시총이 한 70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네, 했을 30만 원 때요. 기준으로 했을 때 70조 2천억이면은 뭐 대략 그 지금 CATL이 심천거래소 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 250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의 MS가 2020년 기준으로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닝더 CATL이 250조인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2천억에 상장하니까 그래도 뭐 가격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니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도 뭐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제출한 그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그 증권 신고서 상에도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이제 유사 기업으로 네. 그 두 개 회사를 지정했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CATL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삼성 SDI예요. 두 개 회사의 이제 EV EBITDA 멀티플을 평균을 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제 할인을 해서 대략 한 37% 할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산출한 가격에 상장을 하니까 대략 이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저 시가총액 한 70조 정도면 CATL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공모 규모는 크지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좀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뭐 예. 거기가 200조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한 70%만 가더라도 네네. 한 140조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LG 화학이 물적 분할해서 네네. 사실 LG 화학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주식인데 네. 이번에 어쨌든 공모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네네. LG 화학에 실망했던 것들을 좀 메이크업해야 네. LG 그룹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대형 공모주가 많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대체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21년도 20조라고 하지만 공모 규모가 20조고 사실 그게 상장되는 시가총액으로 보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0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2021년도에도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성장 산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많이 계속 뭐 2010년에 그런 어떤 주요 코스피의 네. 주요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좀 많이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을 보면 늘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컨텐츠랄까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회사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주요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또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또 한 단계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 IPO로 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네. 회사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하는데 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좀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네. 미치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늘 물 먹는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뭐 많이 LG 어려운 것 에너지 같아요.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네. 계속 자회사에 갖고 상장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가져가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프로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해서 자금을 가져가고 하니까 원래 원 주식에 투자했던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껍데기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네. 이제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모주 이제 특히 뭐 지금 자문사에 계시잖아요. 운용사. 운영사입니까? 네네. 네. 어쨌든 그 공모주 하는 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직접 공모주에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그건 사실은 물량을 많이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공모주 펀드 투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공모주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장단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공모주 시장이 좀 이렇게 네. 좀 좋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공모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뭐 일반 청약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모주 펀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가입을 하시고 두 개 다 하면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공모주를 청약을 하고 뭐 펀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죠. 아주 오래됐죠. 네. 공모주 투자를 펀드는- 해오신 거예요. 네, 예, 네.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또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좀 어떤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이렇게 생기고, 또 아무래도 공모주라는 거는 투자자가 좀 수익을 낼 수 있게 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좀 예.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네네. 조금 싸게 주는 싸게 좀 이렇게 있죠. 디스카운트를 네, 해서 네, 이제 네. 상장을 하고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그렇죠. 제일 좋은 케이스는 그렇죠. 200%까지 네, 더블에 네, 시작을 네, 하고 네.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는 마이너스 10%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자체가 좀 이렇게 투자자한테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코스피의 좀 조단위 딜들 그런 딜들은 일반 청약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뭐 몇백억짜리 네. 그리고 공모하는 거는 사실 뭐 1억을 넣어도 한 주 정도 받을까 하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좀 큰 종목이 상장을 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일반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서 뭐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실질적으로 그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반 청약을 해서 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청약이 좀 제도가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균등 배정이라 그래서 그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정도 되거든요. 네. 예, 10주 최소 청약 수량을 넣으면은 이제 균등 배정을 먼저 전체에서 50%를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비례 배정이라 그래서 이제 금액 대비해서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이즈 큰 딜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규모도 커졌는데 이런 큰 딜들이 상장하고 그럴 때는 공모주 펀드도 굉장히 좀 물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산을 운용하는 하나의 그 에셋 클래스로 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좀 규모가 큰 종목들이 상장될 때는 네네. 개인들이 직접 청약을 들어가도 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대신에 이제 개인들이 모든 작은 종목들을 다 찾아가면서 청약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공모주 펀드를 활용하면 네네.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대행을 해서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모주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모주 펀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네네. 코스닥 벤처 펀드도 있고 일반 공모주 펀드도 있고 뭐 네네. 하이힐드 펀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 펀드의 네.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모주라는 게 투자자한테 수익을 낼 수 있게 잘 설계가 돼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투자하면은 펀드도 좀 수익을 내는 게 좀 네. 경향이 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펀드에.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네. 하이힐드 펀드는 하이힐드 채권을 45% 이상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의 5%를 우선 배정해 주는 네.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 주식을 많이 사달라. 그러면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30%를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해주는 거죠. 네. 코스닥 벤처 펀드에. 네.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그 벤처기업 주식을 더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쌓기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률이 보통 한 6%에서 8% 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투자자들께서 그 자산을 활용하실 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시는 그 에셋원 자산운용에도 이런 뭐 하이힐드 펀드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하이힐드 펀드는 굉장히 오래된 펀드 같은데 제 생각에. 네네. 그 코스닥 벤처 펀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 펀드들의 과거 1년 성과는 어떤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하이힐드 펀드는 기본적으로 그 하이힐드 채권의 45%를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한 65% 이상 네. 채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공모주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보통 목표 수익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네. 연 7% 정도 목표 수익률인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은 네. 연 10% 이상은 내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이 한 7, 높죠. 80%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운용하기 어려운 펀드인 건 사실인데 저희도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평균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한 8% 되는데 네.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펀드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 생각보다는 그 수익률이 그래도 목표 수익률보다 이렇게 잘 내고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장이라는 거고 또 최근에 수개 년 동안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시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하이힐드 채권이 안전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채권 비중이 높으니까 네, 비교적 수익률이 공모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벤처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공모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 주식의 성과에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변동성이 크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코스닥 벤처 펀드들은 네. 다 운용 전략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주식을 그냥 50%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40% 정도를 벤처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네. 그 40%만큼 코스닥 150 지수 선물을 매도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군요. 해지를 하는 거죠. 위험 증류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서 이제 공모주로 메인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군요. 구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주식을 50% 이상만 네. 사주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시장 리스크를 많이 해지하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펀드를 투자하실 때 항상 그 상품의 구조를 잘 봐야 그럼요. 된다는 게 이제 네. 그런 걸 잘 다 다르거든요. 네, 예, 네, 예. 네. 그럼 이런 공모주 펀드는 어디에 가면 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그 공모주 펀드나 모든 펀드는 네. 이제 그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의 지점에 가서 이제 보통 가입을 하시고요. 네. 은행의 지점에서도 가입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은행에서 보통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그렇군요.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뭐 직접 투자도 하고 또 펀드를 통해서도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는데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네네. 좋겠다. 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네.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펀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굳이 공모주 펀드 아니라고 해도 일단 일반적으로 펀드를 선택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네. 중요한 것들인데 이제 펀드는 항상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펀드를 선택하실 때 항상 그 투자 설명서에 그 펀드의 자산에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항상 먼저 좀 보시고 검토하시고 네. 예, 나의 그 위험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펀드마다 운용 전략이 있는데 그럼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그 운용 전략에 맞게 경력과 레퍼런스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보셔서 과연 이걸 운용하는 책임 운용력이 과연 이 펀드의 운용 전략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네, 한번 매칭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운용력이 좀 안 바뀌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주 펀드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성은 이제 1년에 70개, 80개 회사를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어느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올라가는 네, 그런 네. 거를 좀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되게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한테 공모주 투자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경야톡 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